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확대 방안을 두고 대출 절벽이 일어나니 뭐니 하면서 지금 난리인 상황인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사흘 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은행연합회를 비롯해서 이금융권협회와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해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향후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이 치솟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거라고 하면서 원래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0.75%가 아니라 1.2%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럼에도 만약 대출 증가세가 안 잡힐 때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DSR 규제에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과 같은 그런 정책 대출을 비롯해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 그리고 또한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 등은 현재 DSR 규제에 적용이 안 되는 대출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 저런 대출들은 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비율 규제에 적용이 안 되는 대출들인데, 근데 가계대출이 계속 늘면 이젠 이런 대출에서도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정책대출, 전세대출 같은 거 원래 기존에는 은행에서 DSR을 산출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 이런 대출들에서까지도 지금부터는 은행권에다가 모든 대출에 대해서 내부 관리 용도로 다 DSR을 산출하라고 한 겁니다. 당장 적용은 안 해도 이제 체크를 다 해라 이거죠. 그쵸. 금융권에서는 이걸 두고 DSR 확대 범위를 본격적으로 넓히기 전에 금융당국이 준비 단계에 진입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동안의 DSR 규제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DSR 규제를 받는 대출의 적용 범위 자체가 너무 좁다는 거였거든요.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대출 신규 취급액인 126조 원 중에 DSR을 적용받는 대출은 33조 원밖에 안 돼서 26% 정도에 불과했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은행을 통해 가계에 공급된 대출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5%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5%까지 늘었다고 했습니다. 전세 대출이요? 네. 진짜 대출 증가세를 줄이려면 DSR 확대 적용을 하기는 해야겠네요. 어쨌든 금융당국이 대출 규모 제한에 대해서 그 의지를 보였네요. 사실은 그냥 의지만 보인 거죠.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대대적으로 대출 규제 방침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관련 매체들에서 앞으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거라는 둥 하면서 이제부터 마치 엄청 대출 제한이 되는 것 마냥 마치 이번을 계기로 대출 시장에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대서특필하면서 온 경제면이 난리였습니다. 발표 직후 대체적으로 언론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조금만 더 찬찬히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 원래 7월에 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다음 달 9월로 미룬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냥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다 보니까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부분을 원래 하기로 한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더 올려서 강화하겠다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추가된 내용의 거의 전부고요. 참고로 스트레스 DSR을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금리가 0.75%니 수도권은 1.2%니 하니까 우리가 받는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이게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DSR이라는 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버는 돈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쓰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DSR을 40%로 규제하겠다고 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에 맞게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만약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고 치면 1년에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총 소득의 40%인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DSR은 뭐냐? 모든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가 계속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많이 오르면 변동금리 같은 대출은 이자 비용이 계속 커지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계속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이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받는 대출 금리하고는 별개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어서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4%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이자 4%로 내는 기준으로 연소득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라고 하면 그 0.75%를 더 더해서 4.75%, 스트레스 금리가 1.2면 1.2%를 더 더해서 5.2%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말이 아니고 한도를 줄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DSR 설명한다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이번 발표를 잘 보면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은 7월에서 9월로 연장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 예정대로 9월에 한다고 확실히 말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수도권의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고요. 정책대출, 전세대출 등에서 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럴 생각이 있다는 플랜 B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 잡히면 바로 규제를 확대하고 실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계획대로 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9월에 하는 거고 수도권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겠다는 거 그거 말고는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더 강한 규제를 이번에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래도 가계대출 증가 안 잡히면 더 강한 규제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고 시장의 구두 개입 정도 한 것뿐입니다. 그걸 쭉 늘려서 플랜 B 이야기까지 섞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마냥 대충 두르면 엄청나게 큰 규제가 대출 시장에서 당장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예식장의 뷔페 같은 느낌인데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서 맛있는 게 엄청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정작 먹을 거 몇 개 없는 거 하고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이번에도 뭔가 엄청 많은 대출 규제가 있는 것처럼 쫙 깔려있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한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냥 원래 하기로 한 거 확인 발표 한 번 더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할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 자체도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가 효과야 있겠지만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이라는 주담대 증가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변동금리니까 이번 조치로 큰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금 여기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전체 총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화면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DSR을 적용하는 그 기준을 보면 규제가 제대로 먹히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DSR 조치 자체가 온전히 100% 다 적용되는 거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은행권에서 나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절대 다수는 예를 들면 처음 5년 고정, 이후에 변동금리 같은 그런 혼합형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5년 주기로 금리가 변하는 주기형 대출이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다 적용이 되지만 혼합형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에 비해 많이 적용되더라도 60%밖에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주기형 대출은 3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대출은 거의 전부가 이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로 거의 모든 대출이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임팩트 있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 거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지난 7월에 하기로 한 거 당시에 갑자기 적용하기 일주일 앞두고 그조차도 바로 적용을 못해가지고 그때 2달을 미룬 정책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시중은행들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할 거 다 준비해두고 있었다가 갑자기 미뤄져서 당황한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2달 미룬 대책을 이번에 하겠다는 거 말고는 사실은 새로 뭘 하겠다는 게 없는 내용입니다. 할지 말지도 모르는 플랜 B에 대한 내용까지 섞어서 메시지의 강도만 센 것뿐이지 실행할 대출 규제 내용 자체가 엄청 강력해 보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렇게 보이네요. 원래 계획하고 있던 거 미뤘다가 이제야 하는데 그대로 시행하면 뭐가 모양이 좀 잘 안 나오니까 수도권에 규제 좀 더 강화하고 플랜 B로 토핑 좀 더 얹고 하면서 마치 가계대출 규제에 엄청난 의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쵸.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플랜 B로 말하고 있던 DSR 규제 적용 확대 이 부분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만약 대출이 안 잡히면 검토를 하겠다고 조건을 2개나 걸어놨잖아요. 이번에 사실 담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많이 과장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는 거에 대해서 놔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당장 대폭적인 규제 강화를 실행에 옮기는 건 자산시장도 그렇고 망설여지니까 예정되어 있던 9월 스트레스 DSR 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경각심을 주려고 일종의 구두 개입 차원에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 개입이라고 경제정책을 펼칠 때 실제로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정책 당국이 발언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흔히 쓰거든요. 예를 들면 상황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여력이 안 되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발언은 우리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결과는 금리 동결이라도 시장은 최소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번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대출 증가에 대해 일종의 구두 개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대출 규제에 대해 의지 표명을 좀 크게 한 건 시장을 향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은행을 향한 메시지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도 있어요. 한국은행이요? 네, 정책 발표가 나온 시점이 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바로 다음 날이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바로 하루 앞두고 이번 내용이 발표됐잖아요. 정말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더 일찍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타이밍에 나온 이유가 뭐냐? 이번에 나온 발표 내용을 저는 한국은행한테 보내는 일종의 제안서처럼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를 비롯해 정책기관에서는 한국은행한테 금리 내리라고 책임과 압박의 강도를 계속 올리면서 엄청나게 푸시해 왔었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침체 생기면 너희가 금리 늦게 내려서 그렇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물가나 환율 등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제일 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제일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도저히 수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폭증할까봐 한국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괜히 내렸다가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기존에 있던 문제들까지 다 얹어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압박을 받으면서도 금리 안 내리고 버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금리 결정 하루 전날에 이번 발표가 나온 거죠. 한국은행아, 가계대출이 그렇게 걱정이면 그럼 내가 그거는 이번에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해줄게 하면서 그리고 그래도 문제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조치를 할게 하면서 일종의 공개적인 제안서를 보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해서 지금 경기가 나빠졌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니? 하면서 침체에 대한 책임 전가, 명분도 쌓고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한 거라면 이제는 기존의 이런 압박에다가 금리 결정 하루 앞두고 정부가 나도 이제 부채 못 늘도록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이번에는 진짜 금리 인하 고려해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아니 포인트는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그걸로 어떻게 금리를 내립니까? 미국이 금리 내리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모험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 원하는 겁니까?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길 기대한 겁니다. 아, 소수 의견요? 네. 작년 4월부터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최소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라고 이번에 소수 의견이라도 나와야 이제 요거 가지고 이걸 재료로 해서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등장했다 하면서 금리 인하가 사실상 시작된 거라는 식으로 시장 분위기를 확 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네요. 이번에 금리 안 내리면 9월은
회의가 없으니까 빨리 금리 내려도 10월인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라도 나오면 그때까지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분위기를 끌고 갈 수는 있으니까. 네, 실제로 금융당국, 금융시장, 언론 할 것 없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 소수 의견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거 나오자마자 금리 인하 분위기 띄워 올리려고 전부 다 스탠바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과를 보면 소수 의견이 없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현 시점에서의 소수 의견 표출이 시장에 불필요한 기대감을 조성할 위험이 있고 또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괜히 소수 의견을 냈다. 또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소수 의견을 확대 해석해서 새로운 투기의 불씨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작 금리 인하 고민해야 할 그 시점에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 단속을 한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번에 나온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자체는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없는 거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할 거라는 것과 대출에 대한 규제 의지를 시장에 보이는 구두 개입, 그리고 한국은행에게 소수 의견이라도 내놔라는 일종의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근데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조치와 함께 소수 의견까지 안 내놓으면서 정부는 그냥 완전 거절당했다고 저는 이번 통화정책 회의를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언론도 그렇고 금리 결정 이전에 기사를 찾아보면 얼마나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오기를 기다렸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한다고 한들 이걸 호재로 볼 부분이 아니라는 건 계속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